젊음의 고난은 희망을 안겨주리니. 길고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3월이 시작되었다. 그런 봄을 두 번 다시는 맞이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의 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났다. 진절머리 나는 봄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다시 인생을 되풀이한다 해도 나는 20살의 봄을 그때와 똑같이 살게 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다. 이유는 역시 알 수 없다. 돌이켜봐도 단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 짐작해봐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다. 봄의 시작은 평범했다. 당연히 나는 2학년이 되었고 여전히 학교 생활에는 미련이 없었고 다시 일자 바지를 입고 있었고 역시 목표는 이러다 졸업이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나 자신에 비해 학교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아주 조금 더 재미없는 곳이 되어 있었다. 물론 내년의 학교는 좀 더 달라지겠지만 아마도 나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인간의 천성은 일자형 바지의 디자인만큼이나 클래식한 것이다. 물론 도초에 말로만 들어오던 질 클리토리스 신입생 혹은 말로만 들은 게 아닌 귀두 고환 신입생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나는 굳이 인사를 나누거나 인사를 받고 싶지 않았다. 겸손할 필요가 없거나 그럴 기회가 없는 인간들이 또 이만큼 늘어났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반갑지 않아서였다. 역시 올해도 말로만 들어오던 질 클리토리스 학생회장 혹은 말로만 들은 게 아닌 귀두 고환 학생회장을 선출한다고 야단 법석이었으나 나는 굳이 연설을 듣거나 투표를 하지 않았다. 10년 후에 분명 국회의원이 되어 있을 놈을 추대하기 위해 저마다 노선이 중요하다는 둥 연설을 듣고 결심하겠다는 둥 법석을 떠는 모습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말을 믿는다면 바보고 믿지도 않으면서 동조하겠다는 건 범죄가 아닌가. 세상은 온통 그런 것들의 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당시에 나는 생각했다. 질 클리토리스 신입생과 귀두 고환 학생회장의 야합 혹은 귀두 고환 신입생과 질 클리토리스 학생회장의 야합. 문장으로 써놓고 보니 마치 잘 정리된 하나의 공식을 보는 듯하다. 이제 시간의 경과만이 남았을 뿐이다. 5분이 지나면 땀이 나고 숨소리가 거칠어질 것이다. 5분이다. 이 정도가 그의 봄이 시작되면서 내가 느낀 스트레스의 전부라 말할 수 있다. 더 없어? 오케이. 괜찮은 거야? No problem. 그러니까 염치가 있다면 유달리 평화로웠던 봄이라고 말해야 실은 옳을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봄이 되면서 더 아름다워진 그녀가 나를 찾아오는 횟수도 늘어나 있었다. 실제로는 이 얼마나 행복한 봄이었단 말인가. 그러나 그 무렵부터 실은 아주 조금씩 뭔가가 미끄러지고 있었다고 지금의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일단 리듬을 타면 자신도 모르게 발이 미끄러지면서 결국은 무도장을 한 바퀴 선회하고야 마는 왈츠와도 같은 것이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나는 첫 발이 미끄러지듯 새학기의 시작이 주는 쥐꼬리만한 스트레스를 조르바에게 털어놓았다. 조르바가 담담하게 그럴 때 내라고 휴학계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었지만 결국 이런 시절이 1년 더 연장된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조금 과하게 술을 마셨다. 그럴 수 있는 일이었고 물론 그녀와 함께였다. 다음 날엔 그녀가 졸업학기의 시작이 주는 쥐똥만한 스트레스를 나에게 털어놓았다. 이거야 원. 다음날 학교를 결석할 만큼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났다. 나와 그녀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조르바가 쥐며느리만한 스트레스를 털어놓았고 마치 왈츠의 리듬처럼 그 다음 날엔 조르바의 친구가 쥐 방울만한
스트레스를 털어놓았다. 다시 나에게는 미키마우스만한 스트레스가, 또 그녀에게는 이 또한 술에 취하지 않고선 비길 수 없는 마이티 마우스만한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생겼다. 결국 한 그루의 쥐똥나무만한 스트레스가 서로의 마음속에 자라나 버렸고, 급기야 서로가 어우러진 울창한 쥐똥나무의 숲이 형성되어 버렸다. 결국 그의 몸은 엉망진창이 되어갔다. 우리는 종종 그 숲에서 길을 잃었고, 하늘과 길은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자주 정신을 잃었으며 나는 새벽마다 그녀를 들춰봐야 했다. 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지친 만큼 축이 난 그녀의 몸도 가벼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조르바는 진지하게 차라리 휴학계를 내지 그러니 라고 말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나름대로 규칙이 정해져 있던 생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마치 4차원의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다. 온데간데 없이 비행기와 선박이 사라지는 것처럼 나는 이곳저곳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학교에도 없고 방에도 없고 가게에도 없고 하숙집에도 없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였다. 실제로 어떤 날은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에서 쪼그린 채 자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그녀와 함께 노현동의 호텔에서 자고 있었다. 어떤 날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또 어떤 날은 그녀의 오피스텔에 딸린 화장실의 좌변기 위에서. 사라진 비행기와 선박들의 마지막 교신 내용이 하나같이 나침판의 고장과 계기의 작동 불능을 호소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내 경험으로도 그런 공간에 빠지기 전 가장 먼저 겪은 일이 오늘이 며칠이며 지금이 몇 시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심지어 올해가 몇 년이고 지금이 몇 월인지도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았다. 물론 손목에는 시계를 차고 있고 아주 가까운 곳에 보란듯이 달력이 걸려있기 마련이지만, 정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조르바는 단호하게 휴학해 라고 했다. 원래 폭주의 성향이 강했던 그녀는 그야말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 있었다. 마치 내가 모르고 있던 그녀의 문제들이 이 시기를 빌미로 한꺼번에 폭발하는 느낌이었다. 새벽마다 술집을 찾고 그녀의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와 쿵! 문을 닫으면 나는 거대한 전자레인지 속에 들어와 쿵! 문을 닫는 느낌이었다. 조명이 켜지고 어디선가 치치칙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귀를 울리고 바닥이 천천히 도는 것이다. 즉 그런 느낌. 조리강, 육류. 1시간 45분. 그녀는 늘 손을 떨었고 자주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말들을 내뱉었다. 예컨대 자기야, 시간이 한 잔만 더 마시나? 라거나 혹은 타잔 제인 좋다. 와, 하나 다르지 않은 자, 나 자기 잠온다. 는 식이었다. 나는 늘 가자치타 와 하나 다르지 않은 가자자기를 외치며 자거나 토를 하거나 끊임없이 욕을 하거나 끊임없이 웃는 그녀를 부축하거나 얻곤 했다. 이상한 나라의 밤길은 언제나 멀고 캄캄했다. 이상한 나라에서 돈이 떨어지며 앨리스는 형부들을 찾아가거나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풍 자체가 처제나 여동생의 방랑을 무척 권장하는 집안이었는지 굉장한 숫자의 형부나 오빠들이 어이없을 정도로 많은 용돈을 그녀에게 보내주었다. 특이한 가풍이군,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이다. 여긴 도대체 어디지? 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의 죽고 싶어 의 번번이 발목을 잡히곤 했다.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이유는 말 수 없었다. 그 미로의 한복판에서 그녀는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했고, 그 습관성이 죽고 싶어를 들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저 꼭 안아주었다.
그 계절이 봄이 아니었으면 실제로 우리는 죽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봄이었으므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나는 그것을 지나간 시절의 아름다운 왈츠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사냐는 질문은 왜 그런 춤을 추고 있냐는 질문과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분명 그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리듬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 왜 그런 그 춤을 추고 있나요? 네, 이건 왈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녀가 흐느끼면서 자신의 오피스텔로 빨리 와달라는 전화를 했다. 역시 주어와 서술어가 정확치 않은 문장이었고 마지막 단어는 제발이었다. 몇 년 몇 월의 일이었는지 는 호강이 겨운 소리고 아무튼 밤이었고 아무튼 취해 있었다. 리듬을 타고 나는 그녀의 방에 도착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몸을 기댄 채 어둠 속에서 울고 있었다. 말없이 그저 울기만 했으므로 왜 우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나란히 등을 기댄 채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왠지 모르게 그러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또 언제와 어디서가 성립되지 않는 시기였으니 누가 무엇을 어떻게와 왜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 모두가 성립되지 않는 순간 비로소 나는 그녀가 왜 울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아니, 알 수 있었다기보다는 느낄 수 있었다. 은색의 달빛이 구겨진 은박지와 같은 그녀의 등 위로 밤새 쏟아지던 그 방 안에서 나는 확실히 그녀는 끊임없이 울었다.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므로 운다는 느낌보다는 증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손을 잡은 왼손이 계속 저려왔지만 나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잠이었다. 어쩌면 그녀도 잠이 든 채로 계속 울고 있는 듯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잠든 내 몸이 은박지를 깔아뭉갤까 걱정되었지만 눈은 계속 감겨왔다. 언젠가 눈을 뜨면 그녀는 미라가 되어 있고 나는 왼손을 다시는 쓸 수 없겠지. 오른손잡이인 나로서는 뭐 큰 불편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나는 했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마주본 자세로 카펫이 깔린 침대 아래의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 왼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쥐고 있었고 카펫은 아직도 축축히 젖어 있었다. 눈앞에서 보고의 배처럼 부어오른 그녀의 눈이 힘없이 지느러미를 까닥이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웃다가 오른손으로 보고의 지느러미를 쓰다듬어 주었다. 보고는 가늘게 떨리는 자신의 지느러미를 가까스로 내리고는 이렇게 얘기했다. 돌아가.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것이 끝이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더 이상 어떤 기우도 어떤 염려도 들리지 않았다. 봄인 것이다.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마비된 왼손을 주머니에 담은 채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리듬을 타고 무도장을 한 바퀴 선회해 제자리에 이른 사람처럼 비로소 돌아온 것이다. 달력을 보니 5월이었고 사람들은 그저 내가 바빴으려니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이상한 일이다. 사람들의 무관심에 힘입어 마비된 왼손은 하루 만에 완쾌되었고 마치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로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다시 아침이면 학교를 가고 리포트를 내라면 내고 출석을 부르면 대답하고 시험을 치라면 치고 저녁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조르바는 쾌활하게 5월이면 휴학도 못할걸? 아마? 라고 말했다.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그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정으로 가게를 찾아왔다. 많이 여인 모습이었지만 좋은 혈색이었다. 그녀는 가게의 구석진 자리에서 나와
커피를 한 잔 나눈 후 집으로 돌아갔다. 나도 그녀도 술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학교를 잘 다닌다는 말과 함께 3명의 애인과 7명의 섹스 파트너가 몽땅 사라졌다는 말을 했다. 커피의 표면을 후후 불며 내가 말했다. 그랬어? 그 사이 조성우는 제대를 해 있었다. 이제야 연락이 된다며 전화로 투덜대더니 어느 날 불쑥 내 방을 찾아왔다. 놈은 아무 꺼리낌 없이 3박 4일 하숙집에 밥을 축 내더니 조르바의 가게에서 6병의 맥주를 얻어 마시고 한 움큼의 가게 성냥을 주머니에 넣은 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좋은 동네야. 전철역을 향해 걸어가면서 놈은 어허야 동기동기 란 노래를 흥얼거리더니 난데없이 그녀의 안부를 물어왔다. 잘 지내. 당연한 대답을 역시나 늘어놓자 또 당연히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는 고문이 시작되었다. 어허야 동기동기. 그날따라 고문이 집요했고 신도림 방향의 전철은 오지 않고 전철역에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환풍구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것도 같아 나는 그만 함께 잤다고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그리고 그 붐비고 매캐한 전철역의 구내에서 나는 다시금 놈의 헤드록 세례를 받아야 했다. 장난이 아니었다. 놈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헤드록을 풀지 않더니 전철이 들어오는 신호음을 울리자 축한다. 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번개처럼 사라졌다. 헤드록의 충격 때문에 나는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그 뾰족한 뒤통수만을 잠깐 보았을 뿐이었다. 만약 내가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또 만약 그때 전철이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비록 훌륭하진 않더라도 비교적 정상적인 인사를 그에게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조심해서 가 라든지 하다못해 잘 가라도. 그것이 청춘의 시기에서 내가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전철역에서의 헤드록 공격이 있는지 한 달 후 어머니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다소 기운이 없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얼마 전 조승훈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데 너도 몰랐니? 응. 거참 이상하네. 나도 오늘 소문을 듣고 알게 된 일이라 장례식에도 못 가봤구나 라는 얘기를 끝으로 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다. 조성훈의 집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끝끝내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며칠이 더 지나자 전화가 결번으로 안내되었고 나는 결국 그의 전화가 오기만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전화는 올 것이다. 오지 않았다. 하지만 올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은 가게로 날아온 한 통의 편지였다. 편지에는 간단하게 일본으로 간다는 말이 적혀 있었고 열쇠는 우편함에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정은 돌아와서 밝히마라고 쓰여 있었다. 말치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묘한 기분이었다. 가게를 정리하고 방으로 돌아온 나는 마치 복습을 하는 기분으로 그 짧은 편지를 계속해서 읽고 또 읽었다. 아무리 복습을 해도 그 짧고 일반적인 두 줄의 문장은 암기가 되지 않았다. 20살의 머리가 외우기에는 그것은 그 내부에 너무 큰 바다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평생을 바쳐 일본으로 와 간다. 여러 가지와 사정은 돌아와서 와 밝히마라는 6개의 대륙을 여행했는데 여행이 끝난 순간 누군가로부터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70%는 바다가 차지하고 있지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기분이었다. 화가 나서라도 20살엔 거기서 더 여행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했다. 샤워를 하고 돌아와 나는 깨끗한 속옷과 정갈한 잠옷차림으로 이번엔 예습을 하는 기분으로 다시 편지를 읽어 나갔다. 편지는 역시나 일본으로 간다는 내용이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정은 돌아와서 밝힌다는 내용이었다. 내일 다시 읽어도 아무튼 내용엔 아무 변함이 없을 것 같았다. 복습과 예습을 마치곤 자리에 누웠으나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럼 지금 일본에 있다는 말인가? 왜 하필이면 일본일까? 부평 정도라면 쉽게 이해할 텐데. 바다는 깊고 어두웠으며 나는 한 마리의 도다리처럼 해저를 훑고 있는 기분이었다. 결국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나는 리듬을 타고 새벽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가고자 하는 곳도 없었다. 해저의 세계는 완벽하리만큼 깊고 어두웠다. 평생을 살더라도 결국 인생의 70%는 바다인 셈이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오피스텔까지 걸어갔고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학교를 잘 다니고 3명의 애인과 7명의 섹스 파트너와 헤어지고 곤히 자고 있는 그녀의 방문을 두드린 후 깜짝 놀라며 문을 열어준 그녀에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마 이 해저에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도 그 사정을 밝힐 수 있으리라. 그녀는 잠시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더니 흔쾌히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불을 끈 후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나를 안아주었고 내 몸이 온전히 따뜻해지자 옷은 하나하나 벗긴 다음 긴장한 채 서 있는 나의 페니스를 벗겨 입을 맞추었다. 잠시 후 그녀의 촉촉하고 따뜻한 혀가 페니스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것은 아주 느린 속도로 나의 온몸을 선회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해저로 내려오는 입구인 나의 입술 속으로 서심없이 뛰어들었다. 깊고 어두운 해저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었고 투신한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부상하는 해파리들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해파리들은 푸른 형광을 바라며 그녀의 혀를 인도했고 잠시 후 촉수로 뒤엉킨 하나의 새로운 생물이 되어 그녀의 대륙봉 위를 헤엄쳐 다니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녀의 손이 나의 페니스를 움켜잡았다. 그것은 손의 인도를 따라 마치 그녀의 해저로 내려가는 입구인 따뜻하고 어두운 그녀의 질 속으로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질의 입구에서 발생한 거대한 물소리를 나는 들을 수 있었고 잠시 후 무수한 미역다발로 엉킨 나의 페니스가 스크루가 고장난 선박처럼 그녀의 깊고 어두운 해저 속으로 끊임없이 닻을 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달이 뜨고 달이 지고 10번의 밀물이 밀려오고 10번의 썰물이 빠져나간 후에야 페니스는 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 그녀의 깊고 어두운 해저 밑바닥에 죽은 고래의 시체처럼 가라앉았다. 그것은 왈츠와 같은 동작이었고 왈츠는 계속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왔다. 그녀는 수건으로 나의 몸을 닦아줬고 역시 같은 수건으로 자신의 질과 클리토리스와 소음순을 닦았다. 벗겨지지 않은 건 처음이야. 노곤한 아침 햇살 속에서 그녀는 신기하다는 듯 나의 페니스를 쥔 채 벗겼다 감쌌다를 천천히 반복하고 있었다. 재미있다. 왜 아직 벗기지 않은 거지? 손의 리듬에 따라 나의 귀도가 드러났다 덮였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짧게 끊어서 나는 한마디로 대답했다. 공부한다고. 다시 우리는 잠들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왔다. 그녀는 새 수건으로 나의 몸을 닦아주었고 역시 같은 수건으로 자신의 질과 클리토리스와 소음순을 닦았다. 뭐든 열심히네? 짧게 끊어서 그녀가 한마디로 얘기했다. 더 열심히 했다간 창자가 벗겨질 것 같아. 우리는 함께 오피스텔을 나와 근처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나는 3공기에 가까운 밥을, 그녀도 1공기가 넘는 밥을 열심히 먹어치웠다. 식당을 나와 우리는 헤어졌다. 헤어지기 전 그녀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고 물어왔지만 나는 여러 가지 사정은 다음에 밝히겠노라고 답해주었다. 그녀는 머리를 끄덕였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나는 하마터면 그녀에게 달려가 미안하다고 말할 뻔했다. 할 뻔했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봄의 막바지에 이른 하늘이다. 하늘은 다 이어 붙인다 해도 겨우 반팔옷과 반바지 하나를 완성할 만한 구름 몇 점의 반편한 차림이었고 나의 봄의 마지막에 이른 하늘만큼이나 간편해진 고안을 매단 채 그 자리에 오래오래 서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어떤 편지를 받게 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았다. 예컨대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은 돌아와서 밝히겠다는 일본으로 간 친구의 편지라 하더라도. 봄이 지나고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었다. 장마는 분주하게 널려있던 봄의 발자국들을 하나하나 지어가기 시작했다. 리듬을 타고 나와 그녀가 찍었던 어지러운 발자국들도 장마가 끝나고 나면 모두 지워지겠지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게 몸의 왈츠는 끝나가고 있었다. 왜 더 이상 춤을 추지 않나요? 네, 왈츠가 끝났거든요.